네, 오늘은 98페이지 보면 되겠죠. 몽골 제국입니다. 98페이지에 여러분. 98. 자,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제 금나라, 요 나라, 금나라, 송나라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요가 멸망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요는 어떤 민족의 국가였죠? 저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란족이죠. 거란족. 거란족하고 우리나라 고려의 강감찬 장군가 나오고 싸웠던 거, 귀주대첩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 요는 멸망을 하고 금과 송이 대립하고 있을 때 몽골족이 통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들어가서 금나라를 세운 민족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금나라를 세운 민족은 그렇죠. 여진족이죠. 이거 잘못됐네. 여진족. 자, 그런데 원래 송나라는 거란족, 즉 이 요나라 때문에 미칠 노릇이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력인 여진 애들이 등장을 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둘이 손을 잡고 거란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거란족이 어떻게 됐죠?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란족의 남은 일파들이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요라고 따로 부르는 시기가 사실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아무튼 요 나라는 이제 도망을 갔고, 문제는 뭐냐? 이 여진족이죠. 남아있는 여진족이 이제는 금나라가, 즉 여진족이 송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이 어떻게 했죠? 송이 살려고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남송이 됐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즉 한마디로 금나라하고 남송하고 송나라하고 대립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한다? 몽골이 등장을 합니다. 다 아는 인물이죠. 누구? 그렇죠. 칭기즈칸이라고 부르는. 근데 원래 이름은 테무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테무친이에요. 테무친이라는 말 자체가 강철로 만들었다, 뭐 이게 세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칭기즈칸으로 추대가 돼서 이제 쿠릴타이라는 회의에서 뽑혀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세우고 13세기 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유럽은 십자군 전쟁하느라 바빴겠죠. 사진을 잠깐 볼게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초상화. 보면 테무친이고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합했고 부족장 회의 뭐라 부른다고? 그렇죠. 쿠릴타이라고 합니다. 쿠릴타이도 중요한 단어예요. 쿠릴타이가 열렸다. 그러면 새로운 칸을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던 전쟁도 멈추고 돌아옵니다. 자, 이때 칸은 무슨 뜻? 부족의 장,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칭기스칸이 대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자, 네, 이제 좀 보시면 지도거든요. 지도 한번 잠깐 이해하시라고 잠깐 보여드린 지도인데, 이 당시에 지금 있는 이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일까요? 그죠? 고려입니다. 고려 시대인데, 요 나라는 이제 한마디로 망해가지고 서쪽으로 도망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한다고? 서요라고 부르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당연히 몽골한테 망하게 되고요. 이 금나라를 세웠던 아까 여진족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여진족은 굉장히 이제 영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여진족은 초원 지역, 즉 이 몽골 지역에서 통일된 국가가 나오는 게 당연히 싫겠죠. 여기가 아주 강력해지면 당연히 자기들한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나올 수 없게끔 금나라, 즉 여진족은 계속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족끼리 지그들끼리 싸우고 힘을 다 쓰게끔 유도를 하는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몽골의 가장 큰 적은 사실 이 당시에는 금나라였어요. 그런데 금은 빨리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몽골은 늦게 이제 통합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금방 전쟁을 가면 이길까?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밑에 있는 서하를 먼저 칩니다. 여러분 서하 지난 시간에 서하도 나왔었어요. 서하는 무슨 민족? 그죠? 서하는 탕구투족이라고 이제 배웠었어요. 그죠? 탕구투족이고 여기가 실크로드 길이기도 하고 황허강 끝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동서무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무역하고 돈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나름 힘도 셌는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서하는 내부 분열로 굉장히 중앙이 어지러운 상태였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내부 분열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었죠, 제가.
자, 근데 이때 이제 몽골이 쳐들어올 때 금을 치기 전에 이제 연습 삼아서 온갖 전술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서아가 굉장히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아는 아예 그냥 다 싸그리 다 초토화돼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서하가 이제 성을 쌓고 몽골을 만났을 때 이제 성 안에서 이제 대비를 하잖아요. 화살을 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성 주변에 이렇게 해자라고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일부러 물을 이제 흐르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몽골이 처음 보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 포로를 잡아요. 포로를 잡아서 그 포로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화살을 먼저 맞게 해서 여기 물이 있는 이곳에 시체로 그 물을 메워버립니다. 이런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작은 이제 부락이나 성을 먼저 공략해서 일부러 중요한 성에 이제 피난을 가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사람 인구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내부에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전술을 잘 썼고 이슬람 사람들도 갖다가 써서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다 갖다 써요. 그래서 대포 같은 것도 이 당시 이미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다 정리를 해버리죠. 결국은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접수를 한 게 바로 남송입니다. 남송. 자,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칭기스칸은 중앙아시아와 서아들을 정복했대요. 당연히 땅을 넓혔네, 그죠? 아들들한테 이제 이게 나눠주면 되는데 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유럽까지 진출을 하고 정복 활동을 계속 하게 되죠. 자, 계속 확장을 했대요. 금도 멸망을 하고 유럽까지 공격을 했는데 유럽 어디까지 가냐면 뭐 폴란드, 헝가리, 키예프 공국, 러시아 땅까지 갑니다. 키예프가 러시아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전신 앞 모습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키예프가 몽골한테 아주 된통 당해가지고 키예프라는 도시가 거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끔 아예 이제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수도의 역할을 했던 지역이 지금의 우리가 다 아는 모스크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몽골족이 키예프를 다 쓸어버렸던 게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 또 배우는 게 있죠. 아바스 왕조 들어봤죠? 아바스 왕조 이제 이슬람의 한 형제다 해가지고 차별하지 않았던 왕조잖아요. 근데 이 아바스 왕조도 결국에는 몽골이 다 접수를 해버립니다. 이거 아바스 할 때 잠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땅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나눠요. 여러 개의 울루스로 나눠서 분할 통치합니다. 이 보면 먼 울루스 많이 있죠. 울루스라는 뜻은 이거예요. 몽골의 부족 집단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몽골의 일정한 부족체, 민족체, 뭐 정치체제 이걸 다 통틀어서 울루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너무 넓으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같은 이제 몽골로 이렇게 만들어졌겠지만 너무 멀고 너무 지역적인 차이가 크죠. 그래서 몽골족은 또 특히나 융합을 굉장히 잘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만나면 이슬람하고 이제 동화가 되고 러시아 쪽 만나면 러시아의 문화도 존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 동네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위아래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 따로따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죠? 원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원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원하고 고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대월은 나중에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대월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쿠빌라이 칸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옮겨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저 북쪽 굉장히 높죠. 북쪽 여기 카라코름이 원래 수도였어요. 근데 쿠빌라이 칸이 어디로 옮긴다고? 그렇죠. 여기 대도 큰 수도 이런 뜻이에요. 지금의 베이징 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의 베이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입니다. 누가 옮겼다고? 쿠빌라이 칸이죠. 쿠빌라이 칸. 자, 밑줄 그어볼게요. 수도를 대도, 즉 베이징으로 옮겼대요. 나라 이름도 중국 스타일로 한 글자로 바꾼데 그게 뭐다? 원나라입니다. 1271년, 여전히 13세기죠. 십자군 전쟁이 이제 막 끝나려고 하고 있겠네요. 자, 이 사람이 드디어 밑에 있던 남송까지도 멸망을 시키고 중국 땅을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남송 멸망은 상당히 좀 나중이죠. 자, 밑에 보세요.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너무나 유명하죠. 몽골족의 기마병, 말 타는 거죠. 굉장히 유명하죠. 엄청 빠르고.
전술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다 읽어보시고 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좋은 무기 같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주 했던 게 바로 유인하는 거, 유인. 유인해서 후퇴하는 척해요. 약해서 도망가는 척, 피해가 당하는 척 해서 약을 올리고 유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끌어왔다가 이제 앞에 보면은 큰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유인 전술을 잘 썼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몽골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군대를 엄청 잘 꾸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군대가 너무 많으면 군대가 이제 진을 치려고 하잖아요. 캠프를 치잖아요. 그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틈에 몽골군이 이미 달려와서 반대편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다치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생각보다 아주 빠르다는 거. 그리고 근데 이제 유럽 그 당시에 유럽 스타일은 유럽의 군대 스타일은 굉장히 이제 멋을 많이 부렸어요. 외모, 화려하고 막 이게 색깔도 많이 놓고. 근데 몽골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꾀죄죄해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능력은 실력은 몽골이 훨씬 뛰어났던 거죠. 말도 크지 않아요. 이 말들도 사실은 지금 우리 생각하는 그런 말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유럽 쪽의 그 기사들은 갑옷이 너무 무거워요. 중장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몽골족은 가볍게 입고도 빨리빨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가벼운 옷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뭐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족의 가장 큰 특징이 군율이 굉장히 엄격해요. 군대에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약탈을 하잖아요. 약탈하고 나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잘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쟁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슬람 상인의 교역로, 이슬람 상인들이 왔다 갔다 장사하게끔 보장을 해줘요. 그 대신에 이슬람 상인들한테는 정보가 많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얻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상인들의 교역로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이슬람 상인들한테서 군사와 지리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하고도 계속 잘 지내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보시면 원나라는 이제 다양한 민족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어떤 민족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죠? 당연히 몽골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생목인, 한인, 남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계층이 나누어집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몽골 제일주의를 내세워서 몽골인을 가장 우대하고 뭐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서쪽 지역 출신인 생목인이 그 다음이었대요. 생목인 중요합니다. 오른쪽 봐볼게요. 생목인은 원나라 시대의 몽골인 외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여러 나라의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말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 이제 몽골인이 오랫동안 이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 체계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몽골인들은 그런 거에서 창피해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써요.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죠. 그 잘하는 사람이 생목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몽골인 그 아래에 생목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몽골인이 제일 중요한 거 차지는 하겠습니다만 재정, 돈이나 행정 같은 일은 생목인이 맡아서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민족이 우리가 두 민족이라 하기엔 너무 많겠죠. 생목인은 여러 민족이 다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지배 계층으로 봅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한인이라고 있잖아요. 한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여진, 거란, 그리고 금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한족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남인이라고 있죠. 남인이 제일 많네요. 남인이 누구냐? 남송의 한족을 말합니다. 남송 사람들. 그리고 가장 무시당하고 지배 억압을 받았던 게 남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계층입니다. 이게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보시면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대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민족 차별 정책으로, 이거 중요해요. 민족 차별 정책으로 몽골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민족 간의 갈등은 점차 심각해졌다. 자, 남인이 가장 심한 차별을 왜 받았을까요?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나라가 남송이었잖아요. 자, 한번 써볼게요. 몽골이 침략했을 때
가장 크게 저항했기 때문이죠. 가장 오래 이제 버텼다는 거죠. 저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 원나라 즉 몽골이 나라를 통치하고 민족을 차별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명확했어요. 자기들이 정복할 때 바로 항복했냐 이거죠. 그리고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대가로 이제 지불을 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쭉 가볼게요. 이 말이 그 말이죠. 자, 한인과 남인이 피지배 계층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중요하다 했어요. 몽골의 침입 때 저항이 컸던 남인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이거 같은 말이죠. 자, 가볼게요. 자, 원나라는 나름의 고유한 문자를 만듭니다. 그 문자를 우리가 뭐라 한다? 파스파 문자라고 해요. 파스파 문자. 이거는 그거하고 같죠. 거란의 요나, 여진의 금도 그렇게 만들었었다고 했었죠. 자, 원나라 때는 과거제가 약화되고 그러겠죠. 유교적인 소양이 중요했던 과거제는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몽골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과거제가 약화되고 선발 인원도 민족에 따라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사대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재능을 문학 작품에다가 많이 쏟아붓게 돼요. 이따 얘기를 하고, 자, 14세기에 들어 원은 왕위 계승에 대한 분쟁이 계속이 되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원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왕위 계승 분쟁, 내부 분쟁이죠. 내부 분열. 그리고 화폐의 남발. 이 당시에 화폐가 뭐냐면 교초라고 합니다. 교초. 화폐 이름이 뭐라고? 교초. 근데 교초를 너무 많이 찍어내요. 그러다 보니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급격하게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즉 원나라를 원 아래에서 불만이 많았던 한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 원나라는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북쪽으로 도망간 원을 따로 부르는 말이 북원이에요. 북원. 여러분 혹시 그 기황후라고 들어보셨어요? 기황후? 이제 고려 사람이었는데 이제 원나라로 공료로 갔다가 황후가 됐다 했던 사람이죠. 사실 이 기황후가 황후가 됐던 게 이 북원이에요. 북원의 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원 이제 황후. 넘어가 볼게요. 문화 나왔네요. 자, 좀만 힘내세요. 송대도 그랬는데 원나라 때도 농업이 잘 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좋다는 소리겠죠. 농업 기술이 보급되고 목화 재배가 이 말도 중요합니다. 목화 재배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목화 재배. 의생활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좋아졌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교통로가 발달하고 서쪽 상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물자 교류도 왕성했고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왔다. 기억하시죠? 동서 교류, 상업의 발전으로 수도였던 대도, 이만, 항저우 이런 도시들이 크게 번영을 누립니다. 자, 그리고 방금 나왔죠. 화폐의 사용이 늘어나고 지폐, 교초도 사용이 되는데 너무 많이 써서 문제였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서민 문화. 서민 문화는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언제 나왔었죠? 송나라 때 이미 나왔죠. 송나라 때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원나라 때도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말하듯이 쓴 소설, 구어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곡,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었고, 희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본입니다. 대본, 연극 대본. 그리고 잡극, 잡다하게 섞였다 해서 노래와 연극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잡극이에요. 잡극, 섞여 있는 게 잡극. 네, 밑에 보세요. 원나라 때 아주 유행했던 게 잡극인데, 여기 보세요. 이 잡극의 대본을 뭐라 하냐면 원곡이라고 합니다. 원곡. 근데 원곡을 쓴 사람이 대부분 사대부들이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도 힘들고 관직도 어려운데 불만은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다 이걸 풀어냈다는 거죠. 자,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요. 자, 몽골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역참입니다. 역참. 역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몽골 제국 시기에는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고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교통지에다가 뭘 세웠다고요? 그죠? 역참을 세웁니다. 역참. 역참은 이미 배워서 아시죠? 관리나 사신에게 숙식,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을 제공해주는 게 역참이죠.
그리고 대운하 이미 수나라 이후에 이제 등장했었죠. 대운하를 정비해서 강남의 물자가 북쪽인 대도, 수도인 대도로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이 됐다. 그리고 국제적인 무역항들이 등장해요. 항저, 취안저 다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인도양까지 갔대요. 바다를 통해서. 자,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연결되어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교역권, 장사하는 게 교역이죠. 근데 유라시아는 유럽하고 아시아를 짬뽕해서 부를 때 유라시아라고 합니다. 그 동서 문화 교류가 아주 활기찼던 게 바로 원나라예요. 초원길은 그 유목 민족들이 다녔던 쪽 위쪽이에요. 초원이 있는 그쪽이고 비단길이 한 무제 때 나왔던 게 비단길이죠. 그리고 바닷길은 바다로 다니는 길. 원나라 때는 이게 다 활발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 유럽인이나 이슬람 상인도 왔다 갔다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게 동방 견문록. 너무 중요해요. 이븐 바투타. 이븐 바투타는 이슬람 사람이에요. 이슬람 교도인데 이 사람이 쓴 것도 있습니다. 두 사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원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다양한 외국 문화가 들어왔다. 당연히 종교도 다 들어왔고 이슬람에 발전했던 것들도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나라의 곽수경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곽수경이 달력을 만드는데 수시력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사에도 또 나옵니다. 수시력. 잘 보셔야 됩니다. 원나라 곽수경이 이슬람의 달력을 참고해서 만든 게 수시력이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배웠어요. 그죠? 송나라 때 이미 송의 3대 발명품이라 해서 3개 배웠죠? 화약무기, 나침반, 인쇄술 이런 것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가 돼서 유럽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죠. 화약 때문에 기사 계급이 망해버리고 나침반 덕분에 바닷길, 신항로를 개척을 하고 인쇄술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고 기타 등등 유럽이 아주 큰 변화를 나오게 된 게 다 중국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한번 봐볼게요. 티베트 불교도 한번 봐보시고 여기 보면 곽수경 이야기 나와있죠? 곽수경 여기 보면 몽골인들 나왔다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몽골인들. 그리고 요거 청화 이 색깔 있죠? 이걸 코발트라는 요즘도 우리 코발트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 코발트가 이슬람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도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화백자가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이런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나라 문화의 특징. 우리가 뭐 로마도 배웠고 뭐 당나라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 만들고 대제국을 이어갔던 나라들의 가장 큰 특징 뭐 똑같죠? 국제적이고 그리고 막아서 다른 거에 대한 거부감 없이 다 오픈해 있는 개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특징이 사실은 같아요.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다. 원나라는 이제 땅을 정복한 이후에 굉장히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 이런 걸 굉장히 잘 수용을 하거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기억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기억에 들어갈 게 뭘까요? 저 답은 역참이겠죠. 역참이 얼마나 잘 돼 있었냐면 이제 중간중간에는 역참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전쟁을 서쪽으로 가서 전쟁을 막 해서 전쟁을 승리를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얻게 돼요. 전리품들을 얻게 되면 이 역참을 이용해서 중국에 있는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진짜로 가요. 지금의 택배처럼 갑니다. 그래서 역참을 아주 잘 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가 중국을 이렇게 여행할 수 있었던 배경, 교통로의 변화 측면에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책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100페이지 봐볼래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보시면 뭐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한번 답의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지우고 답의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몽골 제국 시기 육상과 해상 교통로가 완성돼서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이게 답이겠죠, 여러분? 그죠? 몽골 제국이 육상 그리고 바닷길, 해상 교통로를 잘 정비를 했고 그래서 중간중간 중요한 곳에는 역참을 세웠고 이게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븐 바투타나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되게 편리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마르코 폴로는 사실 베네치아 출신이에요. 마르코 폴로가 올 때는 이제 육지로 오는데 갈 때는 또 바닷길로 가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송나라 배웠죠? 문치주의. 조광윤이 자기도 절도사 출신이니까 이제 절도사 그러니까 칼 쓰는 무신들이 설치는 걸 더 이상 못 본다. 그래서 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쟁을 안 하려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자, 문치주의의 실시로 군사력이 강화됩니까? 아니죠. 문치주의 하면 당연히 군사력이 약해지죠. 그리고 재정이 돈이 엄청 많이 들죠. 왜? 합의해야 되니까 전쟁 안 하고 그냥 합의금으로 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문치주의니까 관리를 많이 써서 월급도 많이 줘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든다. 답은 X네요. 그 다음 다시 합니다. 요나라는 무슨 족? 그렇지, 거란족. 서한은 무슨 족? 탕구트족. 계속 나오죠? 금은 무슨 족? 그렇죠, 여진족.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답은 맞죠. 다음 3번. 원나라 시대에 몽골이 최고야. 몽골 제일주의에 따라서 생목인이 차별을 가장 심하게 받았나요? 아니죠. 이 몽골족하고 생목인은 소위 말하는 지배계층이었죠. 그러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은 건 누구였어요? 그죠? 이거는 남송 출신의 한인들, 남송 출신의 한족들, 우리가 남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답은 이거는 이거죠. X죠. 다음 4번. 송나라 때, 원나라 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덕분에 서민들이 여유가 생겨서 문화를 즐기고 연극 같은 잡극 같은 것도 보고 그랬다. 맞습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여러분? 2121 맞나요? 2121. 비밀번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